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엄청난 부잣집에서 살았는데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노트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반전이 있는 사연이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나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가난하게 자란 데다 몸도 성치 않아서 일용직을 하시면서 모아지는 돈은 거의 없고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전 몸이 불편하고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을 하루빨리 편안하게 모시고 싶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어차피 공부도 잘 못하고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자마자 가장이 되기로 한 거죠. 10년을 쉼 없이 달렸더니 제가 부모님께 작은 평수에 빌라를 마련해 드렸답니다. 물론 부모님은 받지 않으려고 하시셨지만 제가 부모님 명의로 사버리는 바람에 받으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작은 빌라에서 세 식구의 보금자리로 지냈고 저는 경력이 어느 정도 쌓여서 더 나은 회사로 이직했어요. 중견기업이었는데 보수도 좋고 대우가 좋아서 10년간 다니던 직장에 미련 하나 두지 않고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월급을 많이 주는 만큼 일도 많이 시켰어요. 매일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건 기본에다 주말에도 부르면 무조건 나가야 했죠. 30대를 그렇게 바쁘게 시작하니 연애나 결혼은커녕 개인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먹고 사느라 바쁘다는 말이 어떤 건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며 아주 잘 알게 되었죠.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살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게 저의 삶이자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 바쁜 삶을 계속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듬해 피곤함에 치들어 있던 저에게 우연히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남동창을 퇴근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다지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크게 기뻐하며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너 예진이 맞지? 나야 나 박남현.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잖아. 아, 남현이구나. 오랜만이네. 너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보겠어. 그래? 칭찬이지? 어? 그래. 멋있어졌네. 고맙다 예진아. 그런데 넌 고등학교 때랑 똑같다? 하나도 늙지 않았어. 내가 좋아하던 수수하고 예쁜 얼굴 그대로야. 은근슬쩍 저를 좋아했다는 말을 하길래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전 농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현이가 진심으로 저를 짝사랑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진아, 내가 너 엄청 좋아했었잖아. 다른 애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너 몰랐었구나. 이거 좀 섭섭한데? 아, 그랬었어? 미안. 내가 눈치가 좀 없는 성격이라. 아무튼 반가웠어. 난 집에 빨리 가봐야 해서. 먼저 갈게. 별로 반갑지 않지만 대충 인사를 하고 남현이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불쑥 제 손목을 잡더니 잠깐만 예진아, 연락처 좀 알려주라. 우리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먹자 하고 말하더라고요. 길거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기도 했고 제가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실랑이가 일어날 것 같아 그냥 번호를 알려주었답니다. 나중에 연락이 오면 차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날 밤 바로 만나서 좋았고 반가웠다는 문자가 왔는데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가하게 동창이랑 만나서 밥을 먹고 수다 떠는 건 낭비되는 시간이라 여겨져서 가볍게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남현이는 저에게 진짜 관심과 호감이 있었는지 한 달 내내 문자를 하더라고요. 제발 밥 한번 먹어달라며 애원가자면서 말이죠.
저를 만나고 싶어 이 정도로 안달난 사람을 겪어보지 못한 저는 어느새 마음이 조금 열려서 남현이를 만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마주쳤던 날부터 2달 뒤에 다시 만나 식사를 하고 커피까지 마셨네요.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남현이가 저를 보는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몹시 떨렸답니다. 연애세포가 모두 죽어 있어서 설레는 감정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남현이의 계속되는 애정공세와 고백으로 저도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이자 저를 오랜 시간 짝사랑해온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개미처럼 살아온 저에게 배짱이 같은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죠. 매일 하던 야근을 줄여가며 남현이를 만났고 주말에도 일 대신 데이트를 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제야 왜 이렇게 앞만 보고 미련하게 달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하고 싶은 연애와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여하튼 1년의 연애를 하고 나자 남현이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하자고 미루었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몸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양심이 없긴 하지만 저도 그와 결혼이 하고 싶었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매일 옆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며 남현이의 아내가 되기로 했네요. 저희 부모님은 남현이가 사업하는 능력 있는 남자인데다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까지 호탕하다며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제가 고생할 일은 더는 없을 것 같다며 남현이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결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남현이의 집에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저는 예비 시댁 앞에 도착하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이 초호화 주택이 너희 집이라고? 나 못 들어가겠다. 부담스러워서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겠어. 놀랐구나. 이래서 내가 말하지 않은 거야.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말할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예준아, 이런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다 똑같아. 겉만 다른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우리 부모님도 네 사정 다 알고 계셔. 나에 대해 다 아시는데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고? 내가 여기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 너무 떨려. 그러자 남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넓은 텃밭이 눈에 들어왔고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가 보였어요. 이런 마당이 있는 집은 드라마에서나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제 시댁이 될 곳에서 처음 보게 되었네요. 마당을 걸어 곧 현관문 앞에 다다랐고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며 환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어서와. 듣던 대로 예쁘장하게 생겼네. 우리 아들하고 동창이라고? 두 사람이 인연인가 보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예진이 네가 우리 가족이 된다니까 벌써 설렌다고. 어여 들어와서 밥부터 먹자. 시어머니의 환대에 긴장을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아버지 역시 저를 기쁜 표정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새로운 식구가 찾아왔구만. 반갑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처음이 아닐 텐데. 내가 남은이 고등학교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진이 너를 본 적이 있어. 아주 귀엽고 예뻐서 얼굴을 외워두고 있었지.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아주 좋아. 아, 그러셨어요. 감사해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은 우리가 해야지. 남현이랑 만나줘서 고맙고 결혼까지 해준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맙네. 이놈이 철이 없는데 예진이 너를 만나면서 그나마 사람 구실하고 있는 것 같다니까.
앞으로도 자네가 이놈을 사람처럼만 살게만 해주기에 우린 며느리 될 사람한테 크게 바라는 거 없어. 가난한 며느리가 부자 시댁에 가면 온갖 수모를 당하는 게 순리인 줄 알았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도리어 저에게 은인 같은 사람이라며 애정을 주셨습니다. 저는 으리으리하고 웅장한 시댁을 구경해 봤는데 드라마 속에 나오는 집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알게 된 사정이긴 하지만 남현이가 이런 부잣집 아들이라는 게 기뻤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욕심 많은 인간이었던 거죠. 그리하여 시부모님도 결혼 승낙을 해주셨는데 어머님이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진이? 네가 결혼 준비할 건 따로 없다. 얘 다니고 운수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살아다오. 네가 예쁘고 성실한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어느 정도 교양도 쌓고 못다한 공부도 하면서 지식을 채웠으면 한다. 그리고 보다시피 우리 집에는 가족부가 셋이나 있고 운전기사도 셋이 있어. 네가 살림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일은 하나도 없다. 어때? 우리랑 같이 살아보겠느냐? 시집살이 제안에 조금 고민이 되긴 했지만 이런 집안에서 고생 하나 없이 3년을 사는 건 어려운 일로 보이지 않았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워낙 성격이 좋으신데다 남편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시집에서 신혼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결혼 비용은 모두 시댁에서 부담했고 저는 밥숟가락 하나 없이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부터는 고생을 그만하고 신부 수업을 제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내조와 집안에 어울리게 교양과 지성을 쌓으라고 하셨죠. 이에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편히 앉아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며 낮 시간을 보냈답니다. 식사는 모두 가정부 이모님들이 해주셨는데 음식 맛이 얼마나 맛있던지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정부 이모님들과 수다를 자주 떨었답니다. 이모, 이 반찬들 만드는 거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 엄마가 해주실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작은 사모님, 음식은 저희가 항상 해드리니 따로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사모님이요? 이모님, 그냥 편하게 새댁이라고 불러주세요. 저한테는 격식 같은 거 차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가해서 남편이랑 둘이 살면 제가 음식을 해야 하니까 이모님들이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새댁, 반찬 만들 때마다 옆에서 구경하고 배우세요. 필요하시면 레시피랑 재료들 모두 가르쳐 드릴게요. 우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모님. 제가 한 발 다가가자 가정부들은 시부모님과 있을 때 표정이 아닌 다정한 얼굴이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친화력이 좋은 바람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공부하라고 하셔서 서예와 영어학원, 그리고 시어머니의 교수 친구의 대학에 가서 교양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대학에 가서 배우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교양과 지식을 쌓길 바란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기사님이 운전해주는 시댁차를 편하게 타고 다녔어요. 이런 호사를 누리니 진짜 부잣집 사모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운전기사님이 강원도 사투리를 쓰시길래 더 정감이 갔습니다. 저도 고향이 강원도였으니까요. 기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인데. 정말이래요? 나도 춘천이 산 적이 있더래요. 태어나고 자란 곳은 정선이고 춘천이 제2의 고향이에요. 이거 고향 사람을 만나기 오랜만이라 기분이 아주 좋네요. 정선이시구나.
저도 거기 자주 놀러 다녔어요. 물 좋고 공기도 좋잖아요. 강화도 모든 곳이 다 좋긴 하지만. 정선은 지금 카지노 때문에 많이 망가졌더래요. 작년에 찾아가 봤더니 제가 살던 고향집이 있던 자리에 골프장이 들어섰더라고요. 내 고향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무척 서운하고 안타까웠어요. 아, 카지노. 속상하시겠어요, 기사님. 그래도 어떻게 하나 여기까지 오셔서 일하시게 된 거예요?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떠돌다 서울까지 왔더래요. 노가다도 뛰고 공장에서도 오래 일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차서 일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할 줄 아는 운전이라도 해보려고 일자리를 얻었네요. 여기서 일한 지 5년 정도 됐어요. 운전기사님의 사연을 들으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결혼도 자식도 없는 데다 혼자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사셨더라고요. 다른 운전기사님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서 고생하다가 지금의 시댁에서 운전기사가 되었다고 했죠. 가정부 이모님들 역시 돈 한 푼 더 벌 수 있는 곳을 줬다가 시댁까지 오셨답니다. 시댁에서 일하는 분들과 점점 더 가까워져서 생활이 재밌어졌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돈독해져서 더할 나위 없었죠.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아직도 고생 중인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두 분을 힘들지 않게 편하게 모시는 게 제 목표이자 희망사항이었는데 저 혼자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말해서 도움을 달라고 할까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그건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저보다 생각이 깊고 넓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친정부모님이 고맙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예진아, 박서방한테 고맙다고 전해줘라. 무슨 용돈을 300만 원이나 보내니? 뭐? 300만 원? 우리 그이가 용돈을 줬다고? 언제? 뭐야, 너 모르고 있던 거야? 박서방이 앞으로 우리 부부한테 일하지 말라고 하더라. 자기가 주는 용돈으로 편하게 생활하라면서 말이야. 네 남편은 정말 감사한 기인이다. 아, 그랬구나. 그이가 나한테 말하지 않고 이런 짓을 했네? 엄마, 박서방 말대로 그 돈으로 생활비 해. 엄마랑 아빠는 온몸이 망가졌으니 일은 그만하고. 우리가 딸내미 덕에 호강한다. 박서방한테 연락하긴 했는데 네가 한 번 더 고맙다고 이야기 좀 전해줘. 그리고 시간 나면 우리 집에 들러라. 맛있는 밥이라도 차려줘야 하지 않겠니? 알았어. 박서방한테 얘기해서 언제 한번 들릴게. 그럼 쉬어요? 남편은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더군요. 어찌나 고맙고 감동이던지. 당장이라도 남편 회사로 달려가 껴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바로 가정부 이모님과 함께 도시락을 쌌고 운전기사님과 남편 회사로 향했어요. 이윽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외근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만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걸어 제가 회사로 찾아왔다고 알렸어요. 여보, 내가 괜히 찾아왔나 봐. 난 당신 놀라게 해주려고 도시락 싸서 몰래 찾아왔는데. 에이, 전화로도 하지 그랬어. 나 지금 좀 멀리 나왔어. 아무래도 오늘은 집으로 바로 퇴근해야 할 것 같아. 당신도 그만 집으로 돌아가. 미안해. 미안하긴. 알았어. 그럼 서프라이즈는 다음에 해야겠다. 여보, 우리 부모님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당신은 나한테 보배 같은 사람이야. 잘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평생 내 옆에만 있어줘. 난 그거면 된다고. 그이는 말도 참 멋지고 예쁘게 잘했답니다. 서프라이즈는 실패했지만 제 심장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빨리 뛰어서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죠.
그렇게 평온하고 아늑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큰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들리긴 했지만 누군가 맞는 소리 같았죠. 그래서 성급하게 시댁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가정부셋을 나란히 세워두고 따귀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교양 없이 주방에서 시끄럽게 수다를 떨어? 내가 무식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여기가 니들 안방이야? 돈 받고 일하는 곳에서 하하호호 파면서 밥을 하고 지랄이야. 내가 니들 취미팀 밥을 먹어야겠어?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네? 그럼 잘못한 만큼 쳐맞아. 가정부들이 주방에서 밥을 하며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었다는 이유로 혼을 내고 계시던 겁니다. 저는 당황스럽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이어서 온몸이 떨렸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따귀 날리는 걸 말렸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들어보니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뭐야, 너 지금 이 하찮은 식모들 편이 드는 게냐? 너 아직 신부 수업이 덜 됐구나. 우리 집안은 교양과 지성을 중요시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비켜라. 넌 방에 들어가서 책이라도 앉아 더 읽어. 그리고 내가 인연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는 줄 알아? 그럼 돈값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나 오늘 이것들한테 제대로 된 훈육을 할 테니까 당장 나와. 어머님 고정하세요. 이러면 어머님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말렸는데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시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신도 가족부들한테 손댄 거야?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랬지? 얘네들이 나중에 신고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나랑 내 회사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당장 들어가! 시아버지 호통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부들 앞에 선 시아버지가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뭉텅이를 꺼냈어요. 자, 다들 미안하게 됐네. 저놈의 옆에 내가 분노 조절 장이라서 말이야. 이 정도면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네. 괜히 잡음 내지 말고 돈 받는 거로 끝내도록 하지. 그리고 이번 달에는 보너스까지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모두 입을 다물도록 하지. 그러자 가정부들은 시아버지가 주는 큰 돈을 받고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이 영화에서 갑질하는 왕과 노비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날 시부모님께 얼마나 실망했던지 결혼을 무르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시부모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저와 수다를 떨며 친하게 지내던 가정부 이모님들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말을 걸지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돈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더라 당분간은 대화 없이 지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의 교수 친구분의 교양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조금 늦게 시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고성이 대문 밖으로 들려서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뛰어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와 같은 고향인 운전기사님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시아버지가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어요. 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뒤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골프채로 사람을 공격하고 있었으니 바로 달려가서 아버님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무슨 일인데 골프채로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님이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겠지만 대화로 푸세요. 제발요, 아버님. 비켜라 며느라.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아버님,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만두세요. 지난번에는 어머님이 가정부들을 때리더니 이번에는 아버님이 운전기사를 때리고 있어요? 전 두 분이 훌륭하고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지금 너한테 존경심 따위를 받고 싶지 않다. 난 무조건 저놈을 패야겠으니까 비켜라. 알았어요. 그럼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납득이 가면 그땐 말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매질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숨을 몰아쉬며 대답하시더군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죠. 이놈이 내 마누라랑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안에서 말이야.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마누라 팬티를 뒷좌석에서 발견했지. 그래서 마누라를 개패듯이 패면서 추궁했더니 이 새끼랑 놀아놨다고 고백을 했다.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하겠냐? 너라면 눈이 뒤집히지 않겠느냐? 네? 어머님이랑 운전기사님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럴 리가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과 기사님이 그런 짓을 저지를 분이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때리셔서 그렇게 대답한 걸 수도 있잖아요. 다시 차근차근히 대화로 풀어봐요. 제가 어머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어머님, 진짜 운전기사님과 바람을 피우셨나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놀랄 일이었죠. 이에 시아버지는 다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 빨리 비켜라. 난 지금 이성을 잃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대화 따위는 필요 없으니 어서 나오란 말이야. 저 오갈 데 없는 거지 새끼를 거둬줬더니 감히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저는 순간 얼음이 되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때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고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의 골프치 공격이 이어졌고 운전기사님은 비명을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했답니다. 아유, 사장님, 전 진짜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사모님과 바람을 피우겠어요. 오해입니다. 사모님, 왜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아니잖아요. 빨리 해명 좀 해주세요. 닥치지 못해? 내 마누라가 이실 짓고 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면 내가 믿어줄 것 같아? 넌 내가 타고 다니던 차 안에서 내 마누라와 그 짓거리를 했어. 이 더럽고 오만한 놈아. 사장님, 전 아니에요. 사모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거라고요. 운전기사님은 억울하다고 연신 외쳤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멍이 들어 쓰러진 기사님을 본 시아버지는 그제야 골프채를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꺼져, 이 배응망덕한 놈아! 넌 퇴직금은 고사하고 이번 달 월급도 없는 줄 알아라. 그리고 네 놈이 어디 가서 운전기사 노릇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로 올릴 거야. 네 놈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되었든 간에 아무것도 못하면 살게 해주겠어. 생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사장님, 저는 진짜로 아닙니다. 운전기사님이 바닥을 기는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제가 팔을 잡아들이며 일으켜드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밖을 조심조심 걸어서 빠져나왔어요. 기사님이 안쓰럽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렀으니 불쌍하거나 안쓰럽게 보이진 않았어요. 아저씨는 힘들게 입을 대면서 저에게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세댁, 난 아니에요. 절대 당신 시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요.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해요.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이실직고 했다는데 끝까지 잡아떼시면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그리고 다신 얼씬도 하지 말고요. 그러자 기사님이
저희가 증거가 있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세댁, 나한테 증거가 있어요. 내가 입으려면 큰 파문이 생길까봐 참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세댁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세댁이라면 그래줄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건데요? 세댁, 아니 사모님, 이 집 비밀을 보여줄게요. 내가 진실을 보여줄 테니 사모님도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벗어나세요. 아저씨,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실래요? 왜 자꾸 이간질해서 우리 식구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보여줄 테니 그것만 봐주세요. 그걸 보고도 날 믿지 못한다면 조용히 사라질게요. 기사님이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부탁한다며 아주 잠깐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기사님이 보여주는 게 뭔지 확인이라도 해봐야겠다 판단했습니다. 시댁 주택 안에 따로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로 저를 안내하더니 조수석 서랍에서 USB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거기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면서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영어학원에 다녀오며 급하게 시댁에 들어가는 바람에 다른 기사분의 차에 노트북을 두고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제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켜지자마자 USB를 꽂고 여러 영상 중 맨 위에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했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차 안에서 그 짓을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있더군요. 남자는 운전기사님이 아닌 남자였어요.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 맞죠? 같이 있는 남자는 기사님이 아니네요? 도대체 누구죠? 그게 관건이에요. 사장님의 라이벌 회사의 수장의 남자입니다. 사장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모님이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 들어보시죠, 작은 사모님. 저는 너무 놀라 손끝부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모두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다음 영상을 켰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의 불륜 영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남자였어요. 제 남편보다 젊은 사람이었죠. 운전기사님은 시어머니가 남성 필력이 워낙 심해서 돈으로 꼬셔서 많은 남자들과 차에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여기까지 알게 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실을 시아버지께 전하면 보나마나 집안에 큰 파장이 생길 게 뻔했으니 입을 다물어야 할지 진실을 밝혀야 할지 헷갈리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여러 영상을 확인하고 다음 영상을 클릭했는데 저는 소름 끼치도록 놀라고 말았답니다. 이번에는 영상 주인공이 시아버지였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과 그 짓을 하는 걸 보고 말았죠. 수십 개의 영상을 확인했더니 시부모님 두 분은 끼리끼리였어요. 두 부부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든지 제 앞에서 보인 모습은 모두 가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차 안에서 펼쳐지는 다른 짓도 보였는데 뇌물을 받아먹는 시아버지의 영상이 보였어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며 부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의 반쇼크 상태가 와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러자 운전기사님이 다른 영상도 모아두었다며 저 대신 노트북의 엔터를 눌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불륜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로지 저만 사랑하고 바라볼 줄 알았던 남편이 수십 명의 여자와 그 짓거리를 하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죠. 또 제가 남편 회사에 도시락을 싸서 갔을 때 전화 받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이는 여자가 그 짓거리를 하면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연락도시에 사무실로 갔어.
나 멀리 외근 나와서 바로 집으로 퇴근해야 할 것 같아. 다음 터는 연락하고 와. 그래, 끊어. 오빠, 마누라야? 오빠는 거짓말도 잘하네. 나랑 있는 게 외근인 거야? 그럼 우리 미미랑 만나는 게 외근이자 아주 중요한 일이지. 오빠 마누라는 아무것도 몰라? 오빠가 카사노바인 걸 말이야. 당연히 모르지. 걔는 멍청하고 둔해서 상상도 못할 거야. 아직도 걔는 내가 지를 사랑하는 줄 안다니까. 부모님이 하도 결혼하라고 부추겨서 집안에 짱박아 놓을 년에 데려앉혀둔 건데 말이야. 내 애나 낳아주고 길러줄 보모인 거지. 난 이대로 자유롭게 많은 여자를 만나면서 살 거야. 우리 미미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듣자 눈물이 나더군요.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거짓인데다 그동안 조롱을 당하며 살아온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영상을 확인한 뒤 운전기사님께 물었습니다. 기사님, 이런 증거물이 있는데 왜 바보처럼 맞기만 했어요? 다 까발려서 보상을 받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운전기사들이 힘을 합쳐 그래 볼 것도 있지만 이게 다 불법으로 찍은 거잖아요. 괜히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아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사장님께 맞았을 때 발개가 더 있지만 무식한 제가 아는 것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모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면 사모님도 이혼할 마음이 들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날 이용해서 복수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아저씨, 그거 아세요? 당신도 똑같은 가해자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이런 더러운 놈이라는 걸 알렸다라면 제가 이 쓰레기 같은 집안에 들어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건 죄송합니다. 저는 비겁하게 뒤에 숨어 다니는 놈입니다. 하지만 입에 불씨라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입을 함부로 놀리면 인생이 끝장난다고요. 지금도 보셨잖아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골프채로 맞고 돈 한 푼 못 받고 죽고 난걸요. 됐어요. 그래봤자 모두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나라고 기사님과 다를 게 뭔데요? 아저씨랑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이 작은 사모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죠? 어쩌긴 뭘 어째요. 이런 시궁창에 다시 발을 들이면 안 돼요. 먼저 병원부터 갑시다. 아저씨 몸을 치료하고 진단서부터 끊자고요. 그 다음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저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실익에서 도망쳤습니다. 운전기사님을 부축해서 대학병원으로 모셔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부탁하고 기사님이 주신 영상 몇 개를 남편에게 전송했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참으로 궁금했죠. 이윽고 영상을 본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그 영상들 다 뭐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애기나 낳아주고 봉어처럼 살게 하려고 한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사과를 요구했더니 그이는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운전기사님이 몰래 친 것 같던데 그걸 가지고 뭘 어쩔 생각이야? 이미 다 봤으니 말할게. 당신은 내 덕에 평생 호강하면서 살 수 있지? 내가 당신한테 물 주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닥치고 와서 안방마님 노래하면서 살아. 내가 뭐라고 사는지는 관심 끄고 말이야. 뭐? 지금 그걸 나한테 할 소리야? 당신 원래 이런 인성이었니? 나한테 보여준 착하고 훌륭한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나 거기 절대 안 가. 그리고 당신과 시부모님 가만 안 둬. 천벌받게 만들 거라고. 무슨 영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불법인 거 알지? 블랙박스로 실내를 찍는 건 택시만 가능하다고. 그거 불법 도찰이란 말이야, 이 곰탱이 같은 년아.
운전기사놈이 원하는 게 돈이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조용히 와서 짱 박히고 살아라. 개 같은 놈, 꺼져.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두고 봐. 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불륜 말고는 시아버지 뇌물수수가 전부였으니 경찰에 신고해봤자 남편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머리를 굴리며 운전기사님과 상의를 해봤어요. 영상 속 불륜 상대자들이 누군지 수집하였고 어디에 찾아가면 있는지 모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작전을 돌입하게 되었고 사흘 만에 복수의 칼날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시댁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과 남편이 집에 있어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응징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현관문을 열자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갔어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은 낯선 남자들을 보고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바로 날아가는 주먹을 맞고 저만치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데리고 온 남자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 여자들의 남편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유부녀만 공략해서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유부녀와 바람을 피워야 안전하고 나중에 결혼하자고 달려들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데리고 온 상간녀 남편들은 크게 분노하며 남편을 먼지나게 밟았어요. 악소리가 퍼져 울렸지만 아무도 멈출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던 시부모님이 나오며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며 묻더라고요. 이에 저는 시부모님이 바람 피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수십 개의 영상을 본 두 분은 이를 갈며 서로를 노려봤답니다. 먼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따귀를 날렸어요. 이 더러운 년, 감히 내 라이벌이랑 바람이나? 그것도 모자라 젊은 놈들하고 놀아나기까지? 이 년이 고고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아주 개쓰레기였구만. 운전기사랑 실수로 그런 줄 알고 용서했는데 니네는 용서라는 걸 받을 자격이 없는 쓰레기야. 그러자 시어머니도 똑같이 시아버지 뺨에 날렸습니다. 누가 햇소리해. 당신이야말로 하늘을 보고 부끄러운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더니 이 영상 속의 여자들은 뭐야? 여자는 나밖에 없다더니 아주 똥물이 따로 없다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똑같은 것들이 서로를 탓하며 쌍욕과 따귀를 날려댔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둘이서 서로 잡아뜯고 난리가 났고 제 남편은 상간녀들의 남편에게 짓밟히고 있었죠.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한 제 영상을 보고 형사들이 시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지른 뇌물수수 영상을 보내주었거든요. 그래서 형사들이 들어와 싸움이 끝났고 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까지 오게 되자 가정부 셋이 핸드폰을 들고 나와 시어머니가 손찌검하는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세 가정부는 돈 때문에 굴복했던 순간을 모두 저장해 두었더라고요. 이제 아사리판이 났으니 시모의 손찌검 영상을 형사들에게 보여주었고 병원 치료 기록까지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회사에 국세청과 검찰이 개입하게 되어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뇌물뿐만 아니라 횡령과 탈세까지 모두 걸렸습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고 재산을 압수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위자료를 크게 지급해야 했고 상간녀의 남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운영했던 회사를 어쩔 수 없이 닫아야 했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 오갈 곳이 없게 되었답니다. 제가 쏘아 올린 화살에 하루아침에 시댁 식구들이 쫄딱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시어머니는 가정부들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금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돈 한 푼이 없어 자그마한 한 칸에서 지내며
기초수급자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네요. 사실 시부모님은 저에게 못되게 군 적이 없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이만한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으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친정 부모님께 아파트를 마련해 드렸어요. 저도 거기서 같이 살기로 했고요. 두 분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노후 자금을 보태어 드리기로 했어요. 다시 회사를 구해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가기로 한 거죠. 한 달에 300만 원 남짓밖에 벌지 못하지만 저의 씀씀이를 아끼고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적금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며 사망보험을 들어놓았나 보더라고요. 수혜자가 남편 이름으로 된 걸 보자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군요. 그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 보험의 목적도 대충 알 것 같더라고요. 착한 척하며 용돈을 많이 주는 사이 노릇을 하지만 훗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길 계획이었던 겁니다. 정말이지 남편이 어떤 놈인지 일찍 깨달아 빨리 끝낸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만약 더 늦어졌다면 무슨 무서운 짓을 했을지 모를 일이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시댁의 비밀을 알게 된 제가 참교육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세상에는 가면 쓰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인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벌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히 계세요.